복습하는 기태 7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본 게 이제 어휘의 의미 관계예요. 그죠? 단어 두 개를 주고 나서요. 이 두 어휘의 의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파악하는 게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요. 다이 관계하고 그 다음에 동음 이의 관계 나오는 거. 얘네가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구분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다이 관계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 말 그대로 한 단어가, 그죠?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문장 두 개가 주어지고 이렇게 단어들이 나왔을 때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를 중에서 이 각각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이 관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이 관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한쪽의 어휘를 다른 말로 바꾼 다음에 나머지 어휘에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뭡니까? 의미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다이 관계가 되는 거고, 한쪽의 어휘를 다른 말로 바꾼 다음에 나머지 문장에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단어, 동음 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 관계인 어휘의 특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동음 이의 관계 어휘들 같은 경우는요. 동음 이의 관계 어휘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한쪽의 형태는 같지만 한쪽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집어넣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특성이 있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보세요. 약속 장소에 이르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바꾸면 약속 장소에 도착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도착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태만 갖고 의미가 아예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동음 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바꾸어서 적용해 보는 것은요. 개인의 어휘 암기량에 따라서 좀 다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을 때는요. 천생 어떤 방법들 써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개념 플러스에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다이 관계 있는 어휘들은요. 기본적으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봤던 거 한번 볼게요. 이를테면 1, 2번 한번 보면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다. 이거 당연히 신체 부위 다리 얘기하는 거고요. 책상 다리 그랬을 때는 받침대 얘기하는 건데, 우리 왜 신체 부위 다리 같은 경우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신체 아래에서 상체 밑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책상 다리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서 위를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를 떠받치는 부분이라는 의미상의 공통점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다이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다이 관계 있는 어휘들은 원래부터 한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다리는 그냥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요게 아래에서 위를 떠받치는 부분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두 부분을 수평적으로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떠받친다는 것과 수평적으로 이어준다는 것 사이에는요. 의미의 유사성이 없어요. 따라서 1, 2번의 다리와 3번의 다리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음 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유의 관계는 가볍게 확인하세요. 다만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은요. 의미가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쓴다라는 것. 즉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것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의 반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시면요. 우리 왜 반의 관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반대되는 건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반의 관계라고 했을 때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즉 한 개의 의미 요소만 서로 반대가 되고요.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모두 공통된다는 게 반의 관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가 다른 단어들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반의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반의 관계라 하더라도요. 중간항이 있는 것과 중간항이 없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죠. 선택지 자체에서 1번, 2번, 3번, 4번이다. 반의 관계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의 관계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뭐로 구별해야 돼요?
중간항이 있고 없고 여부로 구별을 해야 되고요. 중간항이 있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반의관계 어휘를 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뜨겁다와 차갑다 같은 경우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하다라는 중간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중간항이 있는 반대 관계고요. 그 다음에 있다와 없다 같은 경우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의관계 중에 중간항이 없는 모순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심화 단계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울 텐데요. 완성 단계에서.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5번의 상하관계, 부분관계. 우리가 학습했을 때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상하관계나 부분관계 둘 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죠? 범주가 작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거는 개념 플러스 잘 구분하시면 되죠.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하관계 같은 경우에 종류로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이어는 상이어라고 할 수 있죠. 하이어는 상이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자, 부분관계 어휘들은요, 부분어는 전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죠. 두 개 단어가 나와 있어요. 두 개 단어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작은 범주고 얘가 큰 범주예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상하 관계거나 부분 관계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범주가 작은 것을요. 그죠? 자, 다시 할게요. 범주가 작은 애가 이 범주가 큰 애에 포함이 될 때 A는 B다. 그죠? A는 B가 성립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주가 작은 애가 범주가 큰 애다. 이런 설명이 불가능하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부분 관계가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왜 해볼게요. 꽃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뿌리와 나무 이렇게 한번 보면 이거 어때요? 예, 생각해보세요. 일단 얘가 범주가 작고요. 뿌리가 범주가 작고 나무가 범주가 크니까 범주가 큰 범위니까 상하 관계 아니면 부분 관계라고 생각할 텐데 얘는 어떻게 돼요? 뿌리는 나무다. 이게 돼요, 안 돼요? 뿌리는 나무다.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 부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헷갈릴,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하 관계와 부분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2쪽 넘어가면요, 통사론 해가지고요, 문장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문장의 구성 요소 구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앞에서 형태론에서 품사 배웠기 때문에 성분하고 품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나 다양한 문법 요소 같은 거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1번의 문장과 문법 단위는 크게 번민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올게요. 2번 문장의 구조 넘어가고요. 3번 문장 구성의 문법 단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53쪽에 있는 절, 이렇게 되는 거죠. 절이 왜 중요해요? 얘가 문장의 구조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의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되죠.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를 다 갖춘 온전한 문장이 전체 문장 안에서 하나의 품사, 즉 단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절 같은 거 찾을 때는요, 전체 문장 속에서 두 개의 어절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예문 한번 보면 비가 밤이 새도록 내렸다라고 했을 때 문장 내부에서 어떤 게 있어요? 밤이 새다 해가지고요, 그죠?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연결되면서 내렸다라고 용언을 꾸미고 있죠. 하나의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절이 된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문장 성분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 나오는 게 문장을 주고 나서 그 특정 부분의 성분을 구분하는 건데, 일단 볼게요.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조란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조란 한번 보시면 성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어절 이상의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문장 내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고요. 앞에서 품사 배웠으니까 품사 같은 경우는 단어를 대상으로 단어 자체를 뭐에 따라 의미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는 거, 요 기준점 먼저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가볍게 속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사실 주성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 문제로 주어졌을 때 파악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주어는 쉽게 생각하면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겁니다. 기태가 단풍이 나는 이런 것들 어렵지는 않죠. 주어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말 그대로 풀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노래한다, 빨갛다, 공번이다. 그 다음에 목적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상이 되는 건데 주로 을을 붙여서 해석이 되면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정은이를. 그 다음에 보호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주어하고 형태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얘는 뭐예요? 되다, 아니다 앞에서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는 농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주어고요. 농부가는 되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보어예요. 그 다음에 그는 군인이 아니다 해서 그는 주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군인이는 아니다의 무엇이 아닌지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보어가 되는 거죠. 사실 시험 문제에서 방금 본 우리가 대표 기출 문제는요. 목적어 파악하는 게 나와 있지만 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자주 묻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성분 해가지고요. 54쪽에 관형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관형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관형사라는 거 배웠지만 관형사하고 조금 범주가 달라요. 그래서 관형어라는 말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성분이 되는 거고요. 성분 자체가 뭘 수식하는 거예요? 체언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의 풍경, 어떤 풍경, 고향의 풍경, 어떤 꽃, 노란 꽃 했을 때 고향의 노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형어가 되는 거고요. 부사어는 되게 편해요. 얘도 기본적으로 꾸며주는 건데 부사어 같은 경우는 체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수식하면 부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악하는 거 되게 쉽죠. 이를테면 예문 볼게요. 운동장이 매우 넓다 했을 때 매우 넓다. 넓다 체언 아니니까 얘 부사어예요. 그 다음에 그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다 했을 때 아주가 딴을 꾸미는데요. 역시 딴이 체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는 부사어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사실 이런 것들은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건데 우리가 쉽게 인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다행스럽게도 남아 있었다. 어쨌든 체언을 꾸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어도 가볍게 확인하죠. 자, 얘는 뭐냐면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사들, 그 다음에 혹격 조사가 붙어서 부르는 말들이 다 독립어가 되는 겁니다. 실제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요. 국무원 시험 말고는 독립어 찾아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체험 꾸미는 성분이 관형어라는 거 하고 나면요. 문제에서요. 파악할 때 특정 부분에 밑줄 치고 나서 봤더니 얘가 뒤에 체험을 꾸민다. 그러면 얘는 그냥 성분상 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성분은 기능만 따지면 되니까 관형어가 되는 건데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어떤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되냐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를테면 체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말이 밑줄 치고 요게 성분이 뭐게 물어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에 뭘 묻게 돼요? 오히려 품사를 묻게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체언을 꾸미는 품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왼쪽에 보조는 보세요. 관형사는 원래부터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요? 관형사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관형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관형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관형어가 되는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1차 시수업 때 했던 거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 왜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는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용언의 기능을 관형사처럼 바꾸어 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성분이라는 것은 철저히 기능 중심으로 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게 되면요. 그죠? 그러면 관형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게 되면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품사는 용언이지만 성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파악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체언을 꾸미는 단어에 밑줄을 치고 성분이 아니라 오히려 품사를 물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뭡니까? 이를테면 원래부터 관형사여서 체언을 꾸미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용언인데 관형사형 뭐가 붙어서 전성 어미가 붙어서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 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편한 게 이거는 패턴으로 아셔야 돼요. 체언을 꾸미는 단어에 밑줄 치고 품사를 물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형사와 용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용언은 가변어, 관형사는 뭐예요? 불변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단어가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불변어, 즉 형태가 고정돼 있으면 관형사가 되는 거고, 관형어지만 품사는 관형사가 되는 거고요. 가변어라면 기본적으로 용언, 그죠? 즉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 요 예에 보면 온갖 하고요. 달리는 거하고 빨간하고 성분은 굉장히 쉬워요. 그죠? 실현, 말, 사과라는 체언을 꾸미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능만 따지면 되니까 관형어가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오히려 뭘 물어본다고요? 이것들의 품사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체형 꾸민다고 무조건 관형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체형 꾸민다고 무조건 관형사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품사를 물었으니까 일단 뭐 점검하라고요? 예.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변어라면 기본적으로 용언,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불변어라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다시 한번 보면요. 온갖 실현 같은 경우에 온갖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요. 온갖 같은 경우에 온갖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관형사고. 그 다음에 달리는 말에 달리는 빨간 사과의 빨간은요. 달리다 빨갛다라고 해가지고요. 둘 다 기본형이 있고 달리는 빨간이라고 활용한 거기 때문에 가변어니까 용언의 범주에서 품사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성분은 어차피 기능 따지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품사 구분하는 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문장의 짜임. 말 그대로 이제 문제 보시면 문장의 구조 파악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자, 한번 보세요. 홍문장, 견문장은 가볍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견문장 중에서 아는 문장의 구조 같은 거 파악할 때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무슨 어미가 붙는다 이런 것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기능을 따지면 되기 때문에 어미의 형태는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명사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명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절이 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관형절은 말 그대로 절 자체가 체형 꾸미면 되는 거고요. 부사절은 절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서의 기능, 용언을 꾸미면 되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명사절도 뭐의 기능으로 쓰일 수 있어요? 부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구별하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술절은 절 자체가 뭐예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순간에 학원에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죠? 종이 울리고 있는데 이거 쭉 갈게요. 그 다음에 자, 서술절의 소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건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건데 얘는 명확한 절표지 같은 것들은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용절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따오는 건데 큰 따옴표 쓰는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가,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간접 인용절에는 그냥 고가 붙는다는 거, 이런 것들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내용은 쭉 봤을 텐데요. 이를테면 명사절이나 부사절이 둘 다 부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의 기능, 용언 꾸미는 기능을 할 때 걔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파악하는 기준은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죠.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조를 한번 보시면 부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명사의 형태로 끝나면 그거 무슨 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그죠? 보시면 이곳의 기후는 인삼이 자라기에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인삼이 자라기, 그죠? 예, 명사의 형태로 끝나고 있을 때 얘는 명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기촉도 없이라고 했을 때는 명사의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용언을 꾸미는 부서의 역할을 하니까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많이 복잡하지는 않죠.
인용절 같은 경우에 앞에서 봤지만 이런 거예요. 직접 인용절, 큰 따옴표 있는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가 붙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없는 간접 인용절에는 뭡니까? 고가 붙는다는 거. 오히려 문장의 구조보다는요, 조사의 적절한 쓰임이라는 차원에서 문제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어진 문장은 어렵지는 않고요. 크게 대등하고 종속만 나누면 돼요. 그래서 and, but, 나열 대조로 이어져 있으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거고, 나열 대조가 아니면 종속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습하는 기태 7강 마무리하도록 할게요.